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합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도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2차 전지에서 빠져나간 수급이 어디로 갈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오늘도 2차 전지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 또 선전해줬습니다. 코스피는 2,410포인트 밑에서 약보합 마감, 코스닥은 827포인트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수급 상황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향방에 대해서 챙겨봐야 될 이슈 그리고 눈여겨볼 섹터까지 옥석가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차장,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한 발 빠른 시장 분석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주제 먼저 만나보시죠. 주말마다 금융위기 전조를 알리는 악재가 하나씩 나옵니다. 지난 주말은 유럽의 초대형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주인공이었는데요. 이 뱅크데믹이 이슈가 된 만큼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MLCC 관련주 그리고 히토류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뱅크데믹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는데 이번에는 뱅크데믹이 나오고 있죠. 이 미국에서 시작된 게 스위스를 거쳐서 독일까지 번졌습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무너지면서 국내 은행은 과연 괜찮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내 은행은 일단 안전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당사 IR 쪽 관련된 은행 업종을 담당하는 리서치 업종 애널리스트와 얘기를 좀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미국은 상업은행 중심으로 기업들에 대한 신용 리스크 그리고 그런 여신 한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것들이 기업에 대한 부채 문제 부분들을 얘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4대 은행 같은 경우 대부분이 리테일, 개인 소매 업종 중심으로 여신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와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유럽까지 확산되고 있는 뱅크런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차이를 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전에는 1분기 초에는 CPI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뭐 SVB를 비롯해서 최근에 주말에 나왔던 도이치뱅크까지 얘기가 불거지는 부분들은 과거 제가 2007년도 입사를 해서 경험해본 부분으로서는 전이되는 속도와 방향 그리고 시장에서 정부를 필두로 해서 인유어런스를 해주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반드시 불거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5%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인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격을 줄이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드시 시장에서 충격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강한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매기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다만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이 끝났고 다음 달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데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양호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연이 되는 분위기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2019년도에 여신 한도가 5%였고 최근에 2022년 말 기준으로 22%까지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뱅크를 기준으로 얘기가 불거졌지만 반드시 유럽 쪽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SVB 다음으로 불거지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현금 흐름을 반드시 만들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사들에서 급락의 원인을 막연한 공포심으로 치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SVB랑 크레디트 스위스가 연이어서 파산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단지 공포심에 이렇게 뱅크런을 하는 거라는 뱅크데믹으로 원인을 돌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근거 없는 공포심으로 오버리액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불확실한 리스크가 반영이 돼가고 있는 건지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일단 뭐 도이치뱅크 관련해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주말에 금요일 저녁쯤에만 나왔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CDS 프리미엄 자체가 대략 한 220bp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10년 전 이제 11년쯤에 이제 유럽 위기 나왔을 때 그 당시가 한 300bp까지 이제 CDS 프리미엄이 올랐었는데 지금 이제 도이치뱅크 발로 지금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온 거는 그만큼 미국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런 지금 관련 노출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대출 중 7%가 이제 상업용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는데 대략 한 330억 유로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에 있는 50% 정도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예전에 서브프라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한 이슈가 뭐 우리 국내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이런 연체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꾸준하게 외국인 선물에서도 강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그만큼 이런 은행 리스크 자체가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이게 연쇄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들을 앞에서 이상현 차장님 말처럼 생각보다 이거 빨리 정부에서 빠르게 대책을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그런 리스크 완화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항상 근데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을 보이죠. 일단 이슈가 다 나와서 빨리 빼는 게 아니라 혹시나 모를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 구간에서 그렇게 공포심을 좀 어느 정도 부각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현금 흐름 대응한다는 말은 저도 일단은 이상현 차장님 말처럼 약간 동의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는 게 조금 공포심을 주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외국인 매도가 선물 매도는 조금 줄긴 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렇고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외국인의 수급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빠져나가는 추세일까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해지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면서 해지에 대한 부분들이 현금화시키는 부분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네. 즉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 구간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고 다만 제일 어려운 게 손절인데 대부분 업종들이 상당히 소외를 받았을 거예요. 네. 최근에 지점에서 분위기를 보면 한 그룹 내에서는 굉장히 큰 수익률을 만들어가고 좋은 결과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2차 전지 포트폴리오를 제외하고 나면 현재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계좌 현황은 마이너스 한 5에서 한 7% 정도 연초 대비, 즉 2차 전지 업종을 가지고 있는 계좌는 한 24%에서 33%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를 빼고 코스닥을 본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한 5에서 한 7% 정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제가 이제 연초에 그 네 가지 섹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이제 에너지 부분, 그리고 로봇, 항공, 그리고 이제 AI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는 시점, 즉 버블이 꺼지는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따라가면 또다시 계좌에 좀 로스가 생기는 구간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과 선물을 해지하는 부분들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매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재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기다려보고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봐야 될지, 우리가 투자를 좀 멈추고 기다려야 할지, 안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가장 큰 좋은 방법은 네. 모니터를 끕니다. 아, 손가락을 네, 이렇게 가장 걸을까요? 현실적인 네. 방법은 상황을 보고 지켜보고 있으면 네. 제가 현금을 만들더라도 올라가는 주식을 사고 싶어요. 개인들 심리에서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서 만약에 3%에서 5% 정도 물린다라고 하면 손절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고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을 바라보고 욕심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과감하게 조금 현금 흐름을 만들었다. 혹은 내가 주식이 물려있다라고 하면 이 순환매가 내 업종을 들어오는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네. 어느 정도는 시장하고 조금 더 떨어져서 바라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모니터를 좀 꺼야 될까요? 그래도 뭐 섹터별의 전략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 이번 주 수요일 새벽에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나마 외국인 수급이 좋았던 게 네. 삼성전자에서 이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만큼 새로운 이제 2차 전지 다음 섹터에 대한 얘기가 자꾸 반도체 서부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네. 물론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인위적 감산 없다라는 이제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물론 1분기 실적 아마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뭐 안 좋게 나올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이런 리스크 하나를 없앤다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반도체가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도 4월 초에 나올 거고 그러면 이런 흐름이 반도체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좀 전략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모니터를 끄면 좋겠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종목이라도 다시 좀 전략을 하나씩 나와야 된다는 생각하에 좀 반도체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로 반도체 섹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과장님이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MLCC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중국 삼성전기 사업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이 MLCC를 챙기는 만큼 우리도 챙겨봐야겠죠. MLCC가 앞으로 이렇게 대세가 될까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좀 싼 업종 그리고 2분기, 3분기 좋아지는 업종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이 과거에는 이제 랜드와 스마트폰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수요가 증가가 되고 마진 부분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가격 대비 한 9배 정도 큰 마진을 남기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대부분이 또 MLCC가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뭐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사막 콘덴서 관련된 업종들이 여전히 낙폭을 크게 기록을 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개선의 부분들이 하반기에 좋아진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좀 포트를 좀 비워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비상장 업체 지분을 좀 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달에 폴더블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재차 이슈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MLCC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선에 이하진 과장 얘기한 것처럼 이재용 회장께서 MLCC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은 이 정도 두고 지켜본다라고 하는 정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재용 회장의 계열사 방문도 조금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재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삼성 SDI 공장을 방문한 뒤로 전고체 배터리주들의 좀 테마를 형성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MLCC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해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모든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이제 MLCC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올해가 가장 실적이 좀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실제로 작년 중국에서 팔렸던 스마트폰 전체 물량이 3천만 대입니다. 이제 중국 자체가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이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4월부터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고 뭐 폴더블이나 관련된 폼팩터에 대한 다양화로 인해서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MLCC 출하량이 굉장히 기저 효과로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고 물론 올해 초부터 이런 MLCC 관련된 전략으로서는 좀 전장용에 대한 MLCC가 굉장히 마진도 좋고 성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한 대당 들어가는 이제 MLCC 같은 경우가 거의 18,000개에서 2만 대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일반 뭐 생활 가전이나 이런 것보다 거의 5배 이상 MLCC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출시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레벨 2단계에서 레벨 3단계에 대한 자율주행에 갈수록 그만큼 MLCC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삼성전기나 뭐 콘덴서나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가 매출이 굉장히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실제로 수급상을 보시더라도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거의 2달가량 꾸준하게 매일마다 이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간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 MLCC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좀 좋아질 수 있는 올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시장 자체는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이쪽 시장만큼은 그래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한 2월쯤에 봐서도 실제로 이제 삼성전기에 대한 MLCC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꾸준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던 만큼 좀 기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MLCC 하면은 삼성전기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시청자분도 계시는데 삼성전기 말고 다른 종목을 봐도 되냐라고 질문을 주세요. 근데 정말 대두전자재료나 RF세미 같은 경우에는 잘 갔는데 삼성전기는 15만 원대에서 좀 박스권을 뚫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대니님께서도 또 지금 기로에 섰다. 박스권 상단을 뚫느냐 다시 하방이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삼성전기를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밑에 이등주를 잡아야 될지. 제일 무난한 게 사막 콘덴서를 중심으로 LG향에 대한 전장 부품 쪽에 대한 수요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LED 부분하고 카메라 모듈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어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비상장 지분 가치를 좀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긴 한데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만큼 상대적으로 산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반영하기에는 수급적인 쏠림이 있어야 되는데 업종이 분산되어 있는 만큼 수급적인 쏠림이 나오기에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MLCC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반도체의 쌀이죠.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LG전자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사막 콘덴서가 좀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보다는 사막 콘덴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과장님도 MLCC에 투자를 해본다면은 삼성전기보다 이런 이등주, 사막 콘덴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대표적인 종목의 삼성전기로 갈 것으로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테슬라 빠른 보통 이제 LG 이노텍이 많이 했었는데 최근 삼성전기 쪽에서 큰 수주를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테슬라 뭐 올해 하반기 뭐 사이버트럭도 생산을 할 거고 뭐 관련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모델들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MLCC 향에 대한 부분과 아니면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MLCC에 대한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게 되면은 삼성전기가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가 또 FCBGA도 같이 덩달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AI나 이제 로봇과 관련된 그쪽에 대한 수요도 좀 파급적으로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사업부는 좀 삼성전기가 좀 그나마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를 꼽아주셨는데 박스권의 상단을 뚫느냐 다시 하방으로 가느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상방을 뚫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뚫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셨습니다. 상방 뚫기를 기원하도록 하고요. 두 분께서는 삼화콘덴서 그리고 삼성전기를 탑픽으로 꼽아주셨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는 히토류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중국이 히토류를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 미국과 호주가 증산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걸 다시 끌어올린다고 하죠. 기사에서는 히토류를 산업의 비타민이다라고 또 표현을 하던데 이러면 히토류 관련주 지금 들어가 봐야 합니까? 근데 항상 저 히토류 관련주 보면 대표적인 게 유니온으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유니온 같은 거는 항상 미중 갈등 이슈 속에서 항상 병동성을 보이는 모습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과연 이게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게 그게 어느 정도 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비중을 담아두는 전략으로 가기에는 조금 워낙 정책적인 이슈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이제 히토류라는 게 그만큼 환경 오염이나 이와 관련된 이슈도 있는 만큼 그렇게 좀 시장에서는 크게 좀 부각되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지라는 종목이 원래도 LFP 배터리로 잘 갔는데 오늘 히토류 관련주를 묶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은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됐을 때 자원화의 무기화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했고 과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크게 받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일본 방문을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국내 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느 정도 국내 쪽하고 관련된 프레스를 한다라고 하면 자원의 무기화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이지가 움직인 건 상대적으로 감사보고서 전후에 대한 좀 우려감이 어느 정도 일시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는 분위기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그 박근혜 관련된 테마 업종이었고 그 동생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아마 감사보고서 부분들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좀 끌어올리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은 히토리 관련주를 봐도 된다고 보시나요? 변동성이 커서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견 어떠신가요? 굳이 현재는 히토류보다는 리튬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리튬 관련주는 지금 봐도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히토류 대신에 리튬 관련주를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또 잠시 뒤 2차전지 종목들 다뤄볼 텐데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잠시 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렇게 히토류까지 저희가 섹터별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다음으로 종목을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어떤 종목이 올라왔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2차 전지주가 시장을 주도한 만큼 지금 잡아볼 종목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세 종목에 대한 OX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엠입니다. 저희가 앞서 짚어본 삼성전기가 솔로엠 지분을 대량 처분을 했다고 하죠. 이 블록딜로 인해서 지난 거래일에는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은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블록딜이 단기 악재로 끝이 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예스 의견 주셨어요. 이제 단기 악재는 끝이 나고 솔로엠은 반등을 이어가는 겁니까? 네, 충분히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을 보고 있고, 물론 이번에 이제 블락딜로 판 게 이제 삼성전기 물량인데, 물론 2015년에 디지털 모듈 사업부에서 이제 분사했던 게 이제 솔로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 사업들은 뭐 실적이 뭐 작년에는 워낙 이제 경기가 안 좋았던 측면이었고, 뭐 파월 모듈이나 뭐 3-in-1 보드와 같은 중저가형 TV에 들어가는 이런 관련된 부품들 같은 경우는 뭐 올해는 좀 시장 자체가 뭐 오늘 기저 효과, 뭐 효과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정도 실적을 회복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사실 솔로엠이 가장 중장기 성장 모멘트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ESL, 흔히 말하는 전자 가격 표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트 같은 곳을 보게 되면 네. 가격 태그 표시기를 해서 전자식으로 하는 게 이제 ESL이라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3개 회사가 있습니다. 뭐 프랑스에 뭐 이마고 태그가 있고 이제 프랑스에 스웨덴에 이제 프라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솔로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세계 2위까지 시장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본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꾸준하게 나가고 있고 올해 80% 이제 연평균 성장률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실적은 이제 여기서 좀 시장을 크게 좀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익 P&E와 같이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도 같이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충전소에 들어가는 파워 공급 전원 공급 장치를 향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2차 전지와 그리고 ESL과 그리고 IT 쪽으로 전방 사업이 살아나게 되는 이와 관련된 종목군에서 또 전 사업부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실적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기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관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블락디 465만 주에 대한 좀 물량에 대한 부담 이슈로 인해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동안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이 그런 실적 성장 모멘텀으로 올라왔던 만큼 올해에는 뭐 그동안 오히려 뭐 금요일 날 빠졌던 건 오히려 새로운 매수 기회로서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로엠 차장님도 예스를 주셨는데 지금 매수 접근 기회로 이용해봐도 된다라고 같이 또 생각하시나요? 일단 블럭에 대한 부분들이 고점에서 블럭을 돌리거나 혹은 삼성전기에서 LCT한 부분들이 회사에 대한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블럭이 돈 이후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블럭을 돌릴 때 10에서 15% 정도 할인된 가격에 돌리거든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입장에서 받은 물량을 매도한다라고 하면 오늘 적어도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던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앞서 이하진 과장이 얘기한 대로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주가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현재로서는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할인해서 받은 물량들을 가지고 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ESL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편의점과 마트를 중심으로 이제 개화되는 시장이고 그리고 한번 자리를 잡으면 계속적으로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좀 흐름인 것 같거든요. 아마 업데이트는 LED 부분을 통해서 과거에는 종이 태그였는데 이제는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쪽에 대한 매출 부분으로 이어지는 또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약세를 띠고 있고 블록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 부분을 받는다라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28,000원 선까지는 아마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가면서 좀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인건비 절감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주가 가는 것들도 상대적으로 인건비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재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주가적인 저평가 매력이 반영된 것 같다. 상방은 28,000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분 다 솔로엠에 대해서 예스 같은 의견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EN플러스 보도록 하죠. 한 2주 전쯤에 두 분 다 예스를 드렸던 종목이었죠. 과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EN플러스는 갈렸습니다. 차장님은 예스 주셨고 과장님은 노를 주셨는데 노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동안에 또 3자 유상증자가 또 떴습니다. 공시로. 네. 한 130억에 대해서 뭐 시설 운영 제한까지 한다고 하면은 아마 내일도 여기서 한 단계 또 올라서 또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측면에서 사실 여기서 신규 진입을 들어간다라는 네.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물론 인터배터리에서 뭐 드라이 점검 공정도 얘기가 나왔었고 물론 사실 이 관련 종목들은 이상창이 워낙 이제 잘 아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N플러스 250억 원 규모의 3자 배당 250억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네요.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 경험상 네. 뭐 같은 대학교 동아리 하면서 네. 주식은 신고가에 사야 되는 거고요. 신저가의 주식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신고가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를 넘기고 새로운 쉽게 얘기하면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신저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바닥이겠지 혹은 주가가 예를 들어 2만 원 하던 주식이 10,000원이니까 50% 싼 가격이겠지라고 들어가는데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주식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LFP 쪽으로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리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사업권 영역 그리고 도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있고 올해 개화되는 시장에서 EN플러스가 매출을
삼성, 그러니까 대형사 쪽하고 연결된 부분들을 좀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평가는 다시 한번 새롭게 받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소방 특장차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었던 부분들은 아마 3년 주기 단위로 매출이 이어지는데 올해가 또 그런 또 사이클이 또 도는 원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좀 변화하는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제3자 배정이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건지 악재인 건지 여쭤보시네요. 삼자 배정 같은 경우는 제일 크게 봐야 될 게 네.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조합이냐, 아. 혹은 예를 들어 뭐 대형 기업이냐, 네. 혹은 뭐 개인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삼자 배정을 하는 건지 삼자 배정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물론 예를 들어 그 밑단에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어떤 누구한테 투자를 받는지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네. 자금을 조달을 받는 거니까 어찌됐든 조달된 부분들을 갖고 캐파에 대한 부분들을 증설해서 이제 생산량을 늘리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시장 평가를 좀 달리 받을 수 있겠죠. 네. 제3자 배정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어린 시절 주식 동아리를 함께하신 두 분의 엇갈리는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EM 플러스 다뤄봤고요. 마지막은 LNF 가보도록 하죠. LNF가 오늘 또 급등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가 쉬어가는 와중에서도요. LNF가 과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LNF는 예스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에코프로가 아니라 LNF의 시대인가 이런 기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다들 이제 에코프로가 시니까 방향을 틀었나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네. 같은데 사실 좀 소외를 좀 많이 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죠. LNF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테슬라양 쪽에 양극재에 대한 수주도 꾸준하게 나왔었고 실제로 뭐 북미 고객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테슬라 쪽으로 하는 완성차 업체들에게도 실제로 양극재 직접 납품을 하는 만큼 제가 볼 때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성차 업체들이 하나씩 전기차 시장을 넘보고 있고 그리고 도요타도 이제 넘보고 있고 그러면 현대차도 그렇고 그만큼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꾸준하게 한 단계 레벨업이 된다 그러게 되면은 향후에 대한 양극재에 대한 수주도 다양하게 이제 고객사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이제 LNF나 이와 관련된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이런 관련 수주 소식들은 뭐 이제 북미 쪽에 이제 2025년, 26년 뭐 쪽으로 서서 이제 공장 이제 완공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하이니켈 양극재 쪽에서도 물론 니켈 가격이 어느 정도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런 배터리 셋업체들에 대한 가격 전이도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었다는 측면에서 마진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뭐 양극재 관련 회사들은 어느 정도 실적적인 측면도 더 좋아지고 아니면 관련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수주 소식은 이제 꾸준하게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차장님은 주식은 신고가에 사야 된다. 그런 야수의 심장을 가져야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말씀해 주셨는데 LNF도 지금 신고가거든요. 30만 원을 뚫고 간다고 보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궁금해요. 물론 뭐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수급적인 분위기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과거에 NC소프트가 10배 오르는 흐름에서는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수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맞물렸는데 LFP 쪽으로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양극재에 대한 효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전 시간 그리고 화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충전 효율 이렇게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LNF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보다 싸다라는 관점에서 들어오는 부분들 그리고 어차피 T사 쪽하고 연결된 부분들 LG양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 맞물린다라고 하면 여기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뭐 단순하게 30만 원이다 시총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주도주가 현재는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LNF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잘 갔었던 에코프로 그룹주에 이어서 이제는 수급이 LNF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NF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2차전지 얘기를 한 만큼 두 분이 개인적으로 눈여겨보시는 종목도 궁금한데 앞서서 리튬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2차전지 네. 안에서는 리튬 쪽으로 좀 보시나요? 네, 대부분 지금 과거에 그 WI가 사명을 변경했던 어반 네. 리튬이라든지 리튬이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감사 보고서가 지난주에 끝난 이후에 새롭게 올해 추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얘기가 다시 또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리튬이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내내 하나의 주도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 리튬이 아직도 주도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은 2차 전지를 만약에 본다면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오히려 실리콘 원고대 쪽인 대조전자 재료 쪽으로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그만큼 전기차 뭐 4, 5년 정도 이제 타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뭐 관련된 기능성 쪽으로 이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음극재를 넣는다는 거는 충전 속도나 이제 주행 거리가 확장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첨가제에 대한 이슈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이엔드급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좀 더 상용화된다 그러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수혜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대조전자 재료나 뭐 관련된 업체들 동아기업이나 뭐 전해질 관련 업체들도 좀 눈여겨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차장님은 리튬주를 보고 계시고 또 과장님은 음극재 안에서 대주 전자재료를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이상경 차장님 그리고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